여기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소년들이 있습니다. 시비 걸리면은 무조건 그냥 때리는 거고. 몇백만 원 생각하고 못 나가. 오토바이가 통째로 그냥 가져가는 거죠. 인간의 발치에 특수활동. 거침없는 아이들의 위태로운 범죄. 당신이 판사라면 오늘 이 아이들을 어떻게 벌하시겠습니까? 포항에서 무인텔을 운영하는 박효철 씨는 그날의 어린 무법자들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그냥 쓰레기였어요. 거의 입구에서부터요? 예, 거의 뭐 귤 껍질부터 시작해서 심전에 이제 교체를 했는데 이쪽 면으로 끝으로 담배로 이렇게 지진 이제 안에 매트리스가 손상이 되고 바닥에 술병이 깨져 있고 아주 쓰레기랑 아이들의 난동으로 객실 안에서만 500여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박 씨. 소리 지르면서 막 튀어가는 거예요. 이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저러고 있는 거예요. 옷을 벗은 채 모텔 복도를 휘젓고 다니기도 하고 고성방가를 하며 소란을 피우던 아이들. 112 신고를 경찰이 출동하고도 어린 무법자들의 소동은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지금 와요. 지금 와요. 지금 와요. 미성년자가 그렇게 영업하게 하고 있네요. 지금 괜찮은 지금이 좋았어요. 지금을 하고 왜요? 때리고 싶어요? 때려봐요. 때려봐요. 아, 아프겠다. 때려봐요. 아주 심을. 경찰의 지시도 잘 따르지 않고 거센 반항을 하던 아이들. 박 씨가 더욱 놀라운 건 어린 아이들 입에서 나온 말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촉법소년이다, 미성년자다, 뭐 경찰한테 때려봐라, 죽일 거냐, 어쩔 건데 하면서 경찰 앞에서 가래침을 뱉는다라든지 욕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어른한테 대들어 버리니까 이제 사업하는 사람은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촉법 소년이라며 경찰 앞에서도 겁없이 반항하던 아이들은 술에 취해 한 행동이라며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업주 박 씨에게 함부로 대든 것도 취한 상태에서 이성을 잃고 한 행동이라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했다는 아이들. 경찰 수사 결과 이날 난동을 부린 어린 무법자 5명 중 촉법 소년은 단 1명. 현재 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혐의 자체가 재물손괴입니다. 재물손괴. 일부 합의가 있어서 그 정도라면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도 있고요. 한 명 촉법소년이 있었잖아요. 네, 별건으로 분리해서 한 명은 소년부로 보내고 네. 네 명은 검찰로 보내고 검찰에서 그 미성년자들에 대한 뭐 형사처벌을 하지 않겠다. 네. 그냥 보호처분 뭐이나 그런 걸로 끝내겠다고 하면 가정법원으로 송치 결정을 하게 되죠. 소년법에 따르면 촉법 소년에 해당하는 10살 이상 14살 미만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부 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14살 이상의 범죄 소년은 검찰의 기소에 의해 형사재판을 받거나 소년부로 송치돼 소년보호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로 소년 범죄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보게 됐다는 박 씨. 촉법소년인데 뭐 우리나라에서 처벌 안 하는데 뭐 내 마음대로 뭐 어때? 뭐 어른들 우스운 거야. 우리 처벌 못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한다는 건 지금 이미 사회적인 문제가 그만큼 있다라는 걸 그 조회수가 증명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날 겪은 일에 대해 업주 박 씨가 올린 게시글에는 촉법 소년 연령을 낮추고 소년범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반응이 가득했습니다. 잔혹한 범행으로 대중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소년 범죄.
10대 청소년 여러 명이 또래 고등학생 1명을 집단 폭행했습니다. 이 폭행 장면을 찍은 뒤에 SNS에 올리고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이 재범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촉법 소년 연령을 만 12세로 하향 조정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의식한 듯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고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다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정보의 습득이 워낙 빨라서 자기들한테 이득이 되는 정보가 어떤 건지 금방 알 수 있고 또 그걸 아는 수준을 넘어서 그걸 악용하는 단계까지 이르려다 보니까 조금 더 그 범죄 수준이라는 게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 6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발생한 강력 사건. 또래 친구들이 모여 지적장애 여고생을 감금하고 집단 폭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장애까지 있는 친구 왜 그렇게 가혹하게 괴롭히신 겁니까? 판단했다고 폭행까지 하셨는데 죄책감 안 느끼셨습니까?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고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오며 큰 논란이 됐던 사건이었습니다. 저도 거짓말 치는 게 싫었어요, 그냥. 그런데 우린 이 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몇몇 아이들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숨진 비극적인 사건. 네,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저거 떨어지네. 네, 누구 떨어지는 것 같아갖고. 몇 층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10이요. 층에서 보이는 설명해 주세요. 뭐가 보여요? 창문에 불편돼 있거든요. 현장에 왔던 형사팀장이 이제 핸드폰을 이제 확보를 했었나 봐요. 나중에 저희가 이제 신고자한테 상황을 물어보려고 전화했을 때 그 전화가 이제 다시 경찰관이 받고 해서 알게 된 거죠. 이 번호가 신고자의 전화다. 피해자가 신고한 거구나라고. 마치 목격자인 듯 119에 직접 신고를 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10대 소녀. 여느 평범한 또래들처럼 좋아하는 고양이와 영상을 찍고 SNS에 공유하던 것을 즐기던 16살 장혜린 양이었습니다. 그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제 역순으로 이제 그 많은 대화들을 하나씩 보면서 내가 겪었던 고통들이 조금씩 이렇게 다가갔던 거였어요.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딸아이의 죽음의 이유를 밝혀줄 비밀들로 가득했던 혜린 양의 SNS. 부모님은 그 기록을 들여다보면서 죽음을 선택하던 날까지 딸이 받아왔던 고통을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혜린 양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사흘 전 또래 친구 10명이 모인 SNS 단체 채팅방에서 유성군과 혜린 양의 남자친구 민우군 사이에 수위 높은 설전이 벌어집니다. 본인도 포함되어 있는 채팅방에서 이뤄진 조로 혜린 양은 침묵했습니다. 한바탕 대화가 오간 후 잠잠해진 채팅방. 그런데 5시간이 지난 다음날 새벽, 이번엔 친구 나리 양이 다시 불을 지핍니다. 나리 양은 심지어 다른 지역에 살고 있던 자신의 친구까지 채팅방으로 불러들입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이른바 사이버 불링을 당하며 친구들의 온갖 조롱과 모욕을 참고 있던 혜린 양.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사흘 전 일이었습니다. 저는 내용 보시면 지금 그냥 자주 투닥거리는 것도 있지만 저는 다 알고 지내면서 진짜 사소한 거라도 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날 진짜 태어나서 친구를 알고 지내면서 처음 싸운 게 그날이에요. 친구들 있는 거 먼저 말이 없고 난 다음에 학생 잘 못했어요. 저 욕해달랬어요. 무슨 일 때문에? 그냥 막저 집단 까가지고. 그래서 저는 싸우고 나서 걔랑 화해하고 다 같이 화해하고 저는 음식점을 갔던 상태였는데 나리 양은 혜린 양을 달래주고 헤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로 실려간 혜린 양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시간에도 상황을 모른 채 단체 채팅방에서 대답 없는 혜린 양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말 못할 비밀을 알게 된 가족들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수사 결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단체 방에서 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얘기를 계속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정보통신망법 위용 명예훼손죄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친구가
하니까 명예훼손, 모욕, 협박, 공갈,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들. 그런데 모텔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에게 오물을 뿌리고 집단 폭행한 10대들 결국 구속됐습니다. 우리가 만났던 나리양과 유성군이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 혜린 양 사건의 재판을 앞두고 또 다른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되었던 겁니다. 저희도 뉴스에 올라와서 힘들 대로 힘들고 주변 애들한테 다 욕먹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미 거기서 힘들고 있는데 왜 또 그런 일이 생긴 거야? 그걸 왜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피디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도 없네요. 죄송하지만. 두 번의 죄를 짓고 두 번의 심판을 받아야 할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난해 2월 늦은 시간 인천의 한 모텔 앞을 한 가족이 헤매고 있었습니다. 들어온다는 아이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수시로 전화를 했어요. 위치가 자꾸 다른 쪽으로 또 뜨니까 발길을 돌라고 하는데 그 모텔 앞에서 여자애들 소리와 악쓰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지적장애를 가진 딸이 걱정돼 종종 앱을 통해 아이의 위치를 확인하곤 했던 엄마 윤 씨. 그날도 연락 두절된 딸을 찾아 헤매던 중 딸과 어울리던 친구들이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다급히 들어간 모텔 방 안은 각종 오물로 더럽혀져 있었고 한쪽에는 널브러진 딸의 원피스가 보였습니다.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첫마디가 정말 죽을 뻔했어. 나를 잡고서는 이 변기통에다가 내가 찍었어. 많이 맞았어. 바닥에는 물이 흥건하지, 아이 머리에는 끈적끈적하지, 세면대 위에는 휴지뭉텅이로 피가 범벅돼 있지. 사건 발생 1시간 30분 전 4명의 친구들을 만나 모텔로 들어가는 소영양. 그 무리에는 혜린 양의 사망 사건으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던 나리 양과 유성군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들의 폭행으로 소영양은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붓고 온몸에 멍이 생기는 등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모텔 폭행 사건이 있던 날 엄마 윤 씨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아이들. 조사를 받은 후 나리 양은 자신은 폭행하지 않았다며 소영양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나리 양은 주범인 이 양과 함께 주먹으로 수차례 소영양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함께 있던 유성군은 소영양의 머리에 침을 뱉고 당시 폭행 현장에는 나리 양과 유성군을 비롯해 5명의 친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더욱이 나리 양과 유성군은 혜린 양 사건 때문에 재판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 도대체 어떻게 지내왔기에 2차 범죄까지 저지르게 된 걸까? 지난해 2월 혜린 양 사망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은 모두 3명. 범행 정도를 판단해 나리 양과 유성군은 형사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나리 양과 유성군의 경우 검찰의 기소 3개월 후인 지난해 5월 사건을 다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겁니다.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가고 한 달 뒤 나리 양과 유성군은 모텔 폭행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2020년 9월 혜린 양이 숨진 이후 8개월 이상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때까지 두 아이가 받아야 할 재판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재판까지 앞둔 아이들은 법이 무섭지 않았던 걸까? 근데 왜 또 그런 일이 생긴 거야? 그걸 제가 피디님께 일일이 설명을 드려야 되겠냐고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으니까 교도소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실래요? 그러면 면회를 가시든. 왜 얘기를 해요? 아무래도 영향이 제일 크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는 경찰서 가가지고 저희는 이미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주범 이양의 책임이 크다고 말하는 유성군. 구속재판을 받으며 구치소 안에서 소영양에게 사과의 편지를 썼다는 나리 양. 편지에서 혜린 양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한때 혜린이를 잃고 너무나 큰 아픔이 있을 때 나에게 괜찮냐며 다독여줬던 너가 아직도 떠올라. 너가 많이 그립고 보고 싶다. 너에게 트라우마와 아픔을 줘서 미안해. 친구를 떠나보내고도 또 다른 친구를 다시 괴롭힌 나리 양. 정말 반성하고 있는 걸까? 못해줬던 것들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사실은 못해준 게 잘 대해주지 못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피해를 준 거거든요. 굉장히 큰 상처를 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는 하지만 그게 뭔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 공감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은 좀 알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미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앞두고 있던 아이들이 처벌도 제대로 받지 않고 어떻게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건지 소용량의 어머니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세 번째 제가 계속 갔는데 제가 피해자 엄마라는 거를 인증을 했을 것 같은데도 앞에서 웃고 떠들고 사진 찍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치가 떨리더라고요. 불과 10분 전에 그렇게 행동했던 애들이 불러서 들어가는 순간 하나같이 다 고개를 숙여가지고 눈을 그렇게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계속 그러는데 정말 진짜 거기에서 정말 소리라도 솔직히 지르고 싶었어요. 저희가 이제 기소했던 사건이 소년으로 넘어가자마자 며칠 뒤부터 이제 사고 치고 다닌 거잖아요. 이런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처벌을 받는다고 했었으면 6월 16일 날 그런 일 할 수 없었을 거잖아요. 그리고 청소년이라서 나가서 한 번 더 사고 치려고 그냥 풀어난 덕분에 또 누군가가 다 다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혜린 양 사건과 달리 모텔 집단 폭행 사건은 언론에 알려지며 이례적으로 빠른 수사와 기소를 거쳐 가해를 한 아이들은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한 듯 두 번에 걸친 재판부의 판결도 신속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의 결과 주범 이양을 제외한 나리양과 유성군의 선고 결과는 모두 집행유예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조금 나올 정도라고 하면 소년법에서 소년원 처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소년범으로 갔을 경우에 10호 처분 받으면 2년을 받습니다. 예, 가서 2년 동안 수감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 범죄를 저질러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엄벌이 필요해 소년범들이 성인들처럼 형사재판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중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피해자나 가해자가 느끼기에도 낮은 수위의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만큼 피해자들이 원하는 강력한 처분 결과가 나오나요? 모든 형사재판은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피해자도 정말 밉잖아요. 얘 때문에 얼마나 큰 피해를 받았는데 강력한 처벌을 받길 원해요. 하지만 형사처벌의 수위는 늘 피해자가 생각하는 만큼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2020년 통계를 보면 검찰이 기소한 소년 사범 중에서 금고 이상의 형은 집행유예 판결에 비하면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처벌로서의 소년보호 처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집행유예를 받으면 일단 신체의 자유가 구속되지 않잖아요. 바로 그냥 집에 가잖아요. 그런데 보호처분으로 시설에 간다는 거는 자기 기존 생활관계를 전부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한번 들어가 본 아이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반면 청소년의 형사재판은 반성과 교화의 기회가 박탈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는 조심스럽게 지적합니다. 교육이 가능하다면 강한 처벌보다 교육을 해서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 사회로서도 더 안전해진다 라는 관점이 또 있습니다. 근데 소년 범죄는 좀 더 근원적으로 사람 자체 인성을 좀 교화하겠다. 다시 이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건실한 사회인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좀 가르친다. 그러면 근원적으로 범죄가 예방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은 나리양과 유성군은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들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앞으로 재범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걸까? 뭘 잘못했는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좀 뉘우치고 있어요? 당연한 걸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재판도 다 끝났고 저는 벌 받을 거 다 받고 저도 합의하고 집행유예 받고 나온 거고 저도 지금 반성하면서 사회봉사하고 있는 건데 그와에겐 아직 심판이 더 남아 있습니다. 혜린 양의 사망 사건은 검찰의 재항고 과정까지 거치며 현재 나리양은 형사 재판을, 유성군은 소년보 재판을 통해 죗값을 치르게 됩니다. 어린 무법자였던 이들에게 두 번의 죄와 두 번의 벌은 어떤 의미로 남게 될까?